예, 그 6번째 강의죠. 10월 17일 날 시험은 봐요. 17일부터가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3일, 그 다음에 10일 다 저희가 월요일날 대체휴일이라 강의가 없죠. 3일은 보강 형식이긴 한데 물어보니까 이제 그 본강의가 된다고 하긴 해요. 근데 뭐 아무튼 달라진 건 없고요. 그냥 동영상 강의 들으시면 되는데 그날 뭐 강의실은 알아봐 주신다고 하시네요. 예. 그럼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래도 공지해 드릴 거예요. 예. 공지해 드리는데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시면 된다고. 주석을 꼭 원하시면은 오셔도 되지만 아무튼 크게 상관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될 거고요. 이 강의 마치고 올려드리고 다시 시험 범위 공지해드리고 5주차 때 강의 내용 중 일부 내용 정리를 해서 정리하는 것보다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이 한두 분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고 할게요. 예. 요즘에 아니죠. 예. 모 씨가 또 돈 스파이크 씨가 마약으로 또 체포가 됐죠. 30g이나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좀 많긴 많아요. 천회 분량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냥 봉투로 보면은 뭐 얼마 되게 소량같이 보이긴 하는데 워낙 미비하게 0.03g 이 정도만 투약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거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요즘에 이것저것 사건 사고가 많아요. 살인 사건들도 종종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따로 보는 거는 일반적으로 본인 집을 다 가지고 계시면 좋겠지만 요즘 부동산은 계속 비싸죠.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을 많이 체결하죠.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뭐라고 해야 되지? 임대차 대리권이나 이런 것 부분 말씀드리는 것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예를 들어드는 것도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누가 와서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부분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나중에 본인, 그러니까 임대인이죠. 임대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상당 부분은 요즘하고는 상관이 없긴 해요.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런 경우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래도 종종 있어요. 종종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 임차권 등기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하죠. 네. 전입신고해놓고서 이사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임대 보증금을 받지 못하시니까 그 부분 때문에 문의를 많이 하세요. 대부분 임대 보증금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들도 상당 부분 있고 경매를 넘어가서 돈을 다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요즘에 이제 계속 또 문제가 되는 게 깡통 전세예요. 많이 보셔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집값보다 이제 높아지는 경우죠. 임대 보증금이. 임대할 당시는 이제 부동산이 화랑이어가지고 상관이 없었는데 상당 기간이 지나니까 한 1년 지나니까 갑자기 폭락을 해요. 그리고 전세도 우리나라만 있는 좀 특이한 제도긴 하죠. 그건 다 아실 테지만 임대차의 한 종류인데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임대 대상인 이제 부동산의 가액의 70% 많게는 80%
50% 정도면 크게 상관없겠죠. 떨어져도 나중에 만약에 정 안 되면은 본인이 그냥 매수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크게 상관없는데 70%, 80% 넘어가면은 한번 유찰되면은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그 경매 비용이나 그 이후에 뭐 당해세, 그러니까 해당 부동산에 부과가 되는 세금들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힘들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고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뭐 근저당권이나 이런 담보 등기보다 우선해서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당해세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배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은 이제 진짜 큰일 나는 거고, 그렇게 보호를 받아도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있죠. 몇십 채씩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몇 채씩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부동산이 있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좀 많이 나와요.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한 거 외에도 다른 데 부동산에 대한 것도 뭐 안분배당이나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래저래 위험합니다.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긴 해요. 법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나 법인이나 어차피 만약 임대차 관계가 종료가 되면은 임대 보증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임대 보증금을 받는 거는 그 개인 간에, 그러니까 법인이든지 뭐든지 계약 관계에 의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목적 부동산이 경매가 돼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임대한 부동산이 경매해가지고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경락했어요. 근데 나는 돈을 다 못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산에 압류나 경매할 수도 있고, 집행 권한만 있으면은 일반적인 채권처럼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뭐 그래야 되겠죠. 임대차 계약으로 뭐 임대 보증금은 지급을 했는데 갑자기 임차인이 목적 부동산이 시가가 낮아졌다는 이유로 못 준다고 해서 다른 부동산이나 이런데 해결을 못한다. 뭐 그러면 다른 데 돈이 있는데도 안 준다. 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그 목적 부동산이 경매가 넘어갔고 배당을 다 받지 못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계속 채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남은 채권에 대해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산을 다시 형성하고 뭐 이런 경우가 꽤 있겠죠. 뭐 없을 수도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돈을 융통할 수가 없어가지고 경매에 넘어가거나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아무튼 문제가 생긴 경우에 그 나이가 뭐 많고 적을 떠나서 진짜 많으면 뭐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라도 이제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재산이 형성되면 그때 가져올 수라도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하는 법인일 거예요. 보통 아예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에 그 목적 부동산 경매에 넘어간다. 그러면은 다른 재산도 다 경매에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어디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은 부동산을 날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똑같은 법인을 회생시키려고 어떻게 만들진 않아요. 그래봤자 이득이 별로 없거든요.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는 경우들이, 그 법인 그냥 하나 없애는 게 낫죠. 세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계속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 법인을 다시 정상화 운영시켜가지고 그걸 갚는다, 뭐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특히 이게 무슨 제조업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아니면은 건설업, 그럼 기존에 그 나라장터 뭐 이런 데 있죠. 그런데 입찰을 해서
회사를 다시 운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고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부동산은 좀 다르죠. 부동산은 뭐 그 실적이나 나라장터나 이런데 그 조달청에서 하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이런 거는 실적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수주했었다, 뭘 생산했었고 뭐 이런 조건들이 붙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뭐 부동산 사업자한테 그럴 리는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별로 상관이 없어요. 차라리 그냥 법인을 그냥 날리는 게 낫죠. 파산은 아니에요. 파산 신청하고 회생 신청하는 것도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는 청산 종결을 해요. 그러니까 냅두는 거죠.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뭐 인터넷 등기부 같은 거 등기소에서 이제 보실 때 알려드릴 텐데, 그 대표이사를 이제 2년 뭐 사회이사나 뭐 이런 경우에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새로 등기를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회사가 생겨났고 저희 설립을 하고 등기부가 있는데 최초에 뭐 이사나 사회이사나 어떤 식으로든지 대표자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변경 등기나 아니면은 뭐 재선임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기간을 정해놓는데 그 기간에 변동이 없고 뭐 그래요. 그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자체가 아니에요. 예. 법인 등기부 등본이 살아있다고 해서 제대로 된 회사는 아닌 거예요. 뭐 지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런 부분은. 예.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볼 건데 이게 뭐 그렇게 뭐 간단하진 않아요. 간단하진.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간 건데 뭐 이 정도까지 임대를 하실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알아두시면 나중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정도는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고. 잠시. 이 슬라이드 쇼를 해야 되는데.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이제 적용 범위가 있는데,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거용 건물이어야 되겠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말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따로 있죠. 예, 그건 상가 건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두 개가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하고 임대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또한 같다. 뭐 뒤에서 보시면은 얘도 있긴 한데 임대주택은 주택이어야 돼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돼요. 뭐 오피스텔 건물 같은 거 있죠. 오피스텔을 임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오피스텔 임대하실 때는 뭐 이제 전입신고나 이런 거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거용 건물로 여러 가지 문제인데 뭐 실질적으로 세금의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임대 사업자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신고를 하고 뭐 그거에 따라서 또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원래 상업용으로 지는 거잖아요. 그걸 변경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가 뭐 전입신고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받는 경우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뭐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세금계산서나 이런 거 할 때 부가가치세를 빼고 그냥 지급을 하면은 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게 안 하는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나 이런 걸 안 받고 임대료를 좀 싸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뭐 어떤 용도로 발생을 했던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면은 이 대항력의 문제하고 좀 다르긴 해요. 근데 대항력이 인정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게 많진 않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적용 범위를 아셔야지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지, 그 다음에 뭐 대항력을 취득했는지, 그리고 우선 변제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뭐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요즘엔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이게 그 임대 보증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적용 범위는 이렇고요. 주거용 건물인지 뭐 판단하는 거는, 건물의 일부를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하는데, 뒤에 보시면 알 거예요.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지금은 뭐 일반 마트가 없으니까요. 거의 편의점 아니면은 뭐 대형마트가 대부분이죠. 그래도 이제 아파트 상가나 이런데 조금 큰 마트들이 있어요. 예. 완전 대형마트까지는 아닌데, 뭐지, 정육점도 있고, 생선 같은 것도 팔고 직접 이렇게 하면서 아파트 상가 내에 마트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런데 보시면 이제 뭐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쉬시는 장소를 만들어놔요. 식사도 하실 수도 있고, 뭐 나가서 드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마트의 특성상 이제 비울 수가 없죠. 예. 자리를 계속 누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식사를 해결하시고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방가처럼 마련해요. 방 그냥. 그렇게 일부만 만약에 이제 방으로 마련해가지고 주거용으로 쓴다고 하면, 거기서 거주를 하고 만약에 숙식까지 해결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주거용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실질적으로 거기는 이제 마트를 운영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근데 그게 또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좀 이따 설명을 따로 드릴 건데, 그걸 어떤 식으로 그 주거지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유일한 주거지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걸 독립된 공간으로 볼 수 있고, 이게 종업원들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거기 사업자가, 그러니까 대표죠. 뭐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유일한 거주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또 주거용 건물로 될 수도 있어요. 주택임대차의 보호법의 대상 범위 내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판단 시점은 이제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뭐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긴 하겠죠. 이게 뭐 형사하고 비슷하기도 해요. 모든 계약은 이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범죄도 행위 시에 범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기준으로 하겠지만, 임대차 계약이나 이런 다른 계약도 계약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도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뭐 나중에 부동산 매매나 이런 거 하실 때 이제 가장 또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담보 책임이거든요.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 이 누수가 하도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비가 요즘 계속 와서, 그 누수 때문에 또 하자 담보 책임까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누수가 정말 문제인 거는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뭐 나 몰라라 하면은 그것도 진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감정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감정료는 또 비싸요. 법정까지 끌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당사자들이 뭐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나 뭐 기회비용이나 실질적으로 그런 게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쉽게 권해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합의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누수 피해 있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뭐 난감하죠. 난감하고 화도 나고 뭐 그러실 거고. 근데 누수가 발생한 집에서도 뭐 본인들이 일부러 그러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대부분 건물이 노후화되고 아니면 시공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집을 샀는데 들어가니까 누수가 있었다.
누수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들어왔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뭐 하자담보 책임이나 이런 걸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가능은 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가는 건 어느 정도 이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얘기가 잘 되면, 그리고 얘기가 잘 되는 게 맞긴 해요. 예. 본인들이 매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AS를 받는 것처럼 해줘야 되는 개념이긴 하거든요. 근데 기간이 너무 짧아요. 6개월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이 모든 걸 이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물건이 어떤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주거용 건물인지 판단하는 부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뭐 겸용 주택이 있죠. 일부가 주거용,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겸용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 관계. 뭐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큰 마트에서 일부를 그 주거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상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겸용주택에서 주거용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이런 조건을, 전체적인 그냥 조건을, 재반 사정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참작을 한다는 거죠. 예. 그 다세대 다가구 주택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 상가 건물, 음식점이나 아니면은 뭐 소매업을 하는 일반 판매점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죠. 뭐 그 1층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2, 3층 또 3, 4층 그 위에 층이 주거용 건물이 아닌 건 아니죠. 예. 1층부터 4층까지 그렇게 해놓고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는 거예요. 따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 건물에 사용되는 일부가 상업용으로 시설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른 부분이 되는 거죠. 다른 부분. 해당 근린생활시설이 되는 건 아니고, 뭐 주거지역에 조그만 공장 같은 거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제조업을 뭐 어느 정도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한 공장이라고 그러죠. 1인이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많아요. 예, 선반, 밀링 머신 뭐 이런 거 아시나요? 예. 그 막 쇠 같은 거 구부리고 절단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조그만한 소형 제품을 만드는 경우 뭐 나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주문된 어떤 특정 나사를 만들거나 이런 거 할 때는 혼자서 뭐 1인, 2인 이렇게 운영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 주택가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출판사 같은 게 옛날에는, 지금은 뭐 그런 경우는 없는데, 소형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복사기 같은 거, 좀 복사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인쇄물 출력할 수 있는 좀 큰 상업용 복사기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거 가지고서는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랬을 때는 그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상이 안 되겠죠. 하여튼 그래도 그 예전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 일반적인 슈퍼들이 있을 때는 거기에 이제 끝에 방이 있는데 숙식을 거기서 해결하시면서 그냥 계속 가게를, 슈퍼를 운영하시는 거죠. 그냥 마트를, 소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유일한 그 거주지고 실제 거기서 생활을 다 하시고 어디 뭐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주거지로 인정을 받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거의 없지만 그런 슈퍼나 이런 게 거의 없죠. 시골에 가면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시골에도 뭐 지방 소도시에서도 사람들이 뭐 아예 없거나 그러니까 그런 조그마한 마트를 운영하기 쉽지가 않아서 거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이제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도 있고, 주거용 건물의 대지, 이 건물하고 대지하고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인 거예요.
건물하고 토지랑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부동산으로서는 개념이 달라요.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어도 뭐라고 하지? 그 부동산이 아닌 건 아니에요. 부동산이 맞아요. 그러니까 토지 뭐 다른 사람 이제 토지 위에 모르는 사람 땅에 건물 짓고 사시는 경우들이 예전에 있었죠. 요즘에는 뭐 그런 경우는 없지만 아직도 있긴 있어요. 산 같은데 가가지고 뭐 자연인까지는 아니지만 일반 그 지방에서 농사 같은 거 지실 경우에 그쪽에서 종사를 하시는 분들은 가끔 그런 경우들 있어요. 남의 땅에 가서 하는 경우에 건물 짓고 하는 경우에 신고 안 하고 그냥 짓고 합니다. 뭐 농막 같은 것보다는 아닌데 그거보다는 이제 좀 더 농막은 창고예요. 예, 창고에서 좀 다른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농막 같은 건 아닌데 일반 건축물인데 신고를 하지 않고 등기도 하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무허가 건축물들이 있죠. 예. 그런 경우에도 그것도 임대차는 가능해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등기가 되지 않는 건물이라 전입신고나 이런 게 어려울 거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부합하는 뭐 이제 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근데 문제는 만약 그 미등기 건물이 임대차 있다고 하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민법상 그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보증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반환 청구할 당시에 대지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돈을 안 줬을 때 경매했을 때 경매 청구가 안 되겠죠. 예. 그리고 미등기 건물이니까 뭐 경매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죠. 예. 뭐 법정지상권이나 이런 게 충족이 안 된다고 하면은 누가 그거 경락을 받아가겠어요. 예. 법정지상권이 있으면은 그 뭐 입찰을 해서 낙찰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임료 일부만 지급하고 그래서 아무튼 주택법상 주거용 건물이라 하면 뭐 이런 재반 사정을 다 재반 사정을 보고 그 대지 부분까지 포함해서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체 불가분의 관계죠. 그쵸? 뭐 대지를 떠나서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뭐 수상가옥이 있긴 할 텐데 그건 모르겠어요. 수상가옥은 어떻게 해석할지 저도 뭐 바다 해양 뭐 이쪽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요. 가옥 부분만 따로 떼서 임대차야 계약의 대상인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경도 위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위치를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대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번이나 뭐 도로명 주소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특정이 되는데 바다는 이제 다를 거예요. 바다 같은 데 수상 가옥이 있는 경우에 해외는 그런 게 많죠. 만약에 그냥 그렇게 그런 부분을 경매나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경도 위도를 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위에 어느 부위에 있는 도면이나 이런 걸로 원래 별지 도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림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건데 그래서 안에 면적이나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확인을 할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